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실행된 12.3 비상계엄, 성격상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 윤석열의 측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에 담긴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분명히 말합니다.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형량은 특검의 구형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명백하게 완전히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위기 대응이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전복하려 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전 세계사적으로 봐도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이 저지른 이른바 친일 쿠데타는 성공할 경우 대부분 독재로 이어졌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가 됐고요.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 이건 평가가 아니라 판결문에 담긴 역사적 인식입니다. 또한 법원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에는 내전이나 격렬한 정치 투쟁으로 이어져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사태가 반복돼 왔다. 이 대목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연상시키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내란의 결정적 특징은 이것이었습니다. 군 병력을 동원하고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 문제가 되고 있던 윤석열 정부의 가장 골칫덩어리였던 의정 사태, 의사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들을 처단한다는 내용까지 포고령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자로부터 하향식으로 내려온 조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아래로부터의 내란, 즉 반란으로 시작되는 내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더 큰 문제라는 점이 이번 법원 판단의 중요 포인트였습니다.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의 내란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었다는 점, 종종 변명처럼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평화는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이 선택해서 지켜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결과라는 점 말입니다. 내란이 단시간에 끝났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가담자들의 절제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저항 때문이었습니다. 한덕수는 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을까요? 그 부분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판단됐습니다. 내란 방조죄도 혐의에 들어가 있었는데 내란 방조 혐의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는 내란 방조자가 아니라 내란의 주요한 가담자였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윤석열이 국무회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시점이었습니다. 한덕수는 국무회의 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면서 실제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법한 계엄에 정당성을 부과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행동을 했냐? 통미령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로 지금 어디냐? 빨리 들어와야 된다.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전파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만약에 한덕수가 이 비상계엄을 막으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왜 통미령 장관에게 비상계엄과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이 부분은 법원이 판단하기에도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행위였다라는 걸로 판단이 된 겁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도 한덕수의 이 비상계엄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리고 비상계엄의 주요 임무로 주요 종사자로 가담한 정황들은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과 만나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함께 읽으면서 이행 방안을 협의했고 이를 독려합니다. 또 계엄 선포 전에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이 문서를 폐기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포고령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을 합니다. 근데 반전이 발생합니다. 한덕수가 비상계엄 포고령을 봤다는 내용 CCTV로 확인이 된 겁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그러니까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합니다. 그 위에 특검도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윤석열이 그 비화폰을 삭제하라고 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비화폰 내용을 확인해야 됐던 경찰과 검찰 그리고 특검이 이 비화폰 서버를 압수를 합니다. 근데 이 비화폰 서버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그 자료였기 때문에 임의 제출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임의 제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영상이 딸려옵니다. 그래서 임의 제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 비화폰 서버와 그리고 그 대통령실 내부의 서버들이 그대로 보존된 채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으로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재판 과정에서는 이 CCTV가 근거가 됐고 한덕수의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한덕수는 계엄 당일 윤석열과 김용현으로부터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그리고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총 3건을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CCTV에는 국무위원들과 이 포고령 새 문건을 돌려보는 장면까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CCTV가 공개된 이후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한덕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법원은 이 모든 진술을 거짓말로 판단한 것이죠. 결국 한덕수는 내란에 적극 가담한 중요 임무 종사자로 판단이 돼서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8년이나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지금 차가운 구치소에서 자신이 여태까지 했던 그 발언들과 그리고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아니 내란을 막지 못한 그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덕수의 선고로 봤을 때 윤석열은 어떤 선고를 받게 될까요? 윤석열은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하려고 했고요.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고 무장 군인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했습니다. 언론을 통제하려 했고요. 이후에는 사망자가 없었다. 대몽령이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들 역시 이미 한덕수의 판결문에는 다 무너진 논리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에 대한 판결문에도 이 판단이 빠질 수 없습니다. 일반 내란보다 훨씬 위험한 친위 쿠데타, 위로부터 시작된 내란,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입니다. 김태현이었습니다.